자, 계속해서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정착물 물어봤습니다. 틀린 거죠.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 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말한다. 맞고요. 2번 정착물인지 아닌지가 분명하지 않는다. 그럼 일단은 정착물로 보고 사는 쪽 매수인의 소유로 인정해 줌이 원칙입니다. 자, 3번 지붕, 담장, 울타리 등은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이니까 그 자체가 종속 정착물이고 종속이 되었다는 건 토지의 일부니까 토지가 팔려 넘어가면 토지의 일부인 물건은 토지에 딸려서 함께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토지 매매 시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양도 넘어간다. 맞고요. 4번 가식 중에 수목. 가식이란 말이 붙고 그 다음에 신문가판대, 공중전화 박스, 비닐하우스 등은 대표적인 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국어가 있네요. 국어는 공시법상 28개 지목에 포함됐고 그 자체가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이라고 간주가 된다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이건 종속 정착물이에요. 근데 국어까지 포함해서 정착물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번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에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맞아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전 시간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 4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4가지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설치 방법, 즉 부착 방법과 관련된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과 예외가 있거든요. 그 원칙적으로는 그 부착된 물건을 떼어냄으로써 제거 시에 어떤 물리적인 훼손이나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이럴 때는 정착물로 보지 않아요.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건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고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니까 동산으로 취급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예외가 뭐냐면 비록 물리적인 훼손이나 물리적인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할지라도 그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기능상 하자나 효용의 감소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정착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구분하시길 바라요. 여기서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다, 효용이 감소한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을 바꿔보면은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3번 볼게요. 정착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건데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됨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건이다. 맞고 정착물의 구분 기준으로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이게 설치 주체입니다. 부착 방법, 부착 목적, 경제적 가치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미 틀렸죠.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도 정착물의 구분 기준 4가지 얘기 드렸죠. 첫 번째, 당사자와의 관계, 다른 말로 누가 그 물건 설치했느냐. 두 번째, 설치 의도. 세 번째, 부착 방법. 네 번째, 물건의 성격인데 그 물건의 성격을 다른 말로 적합성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4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예요? 경제적 가치죠. 여러분, 만약에 경제적 가치가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럼 값이 비싼 건 부동산이고 값이 싼 건 동산인가요?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경제적 가치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볍게 익혀두신다면 답은 어렵지가 않죠. 자, 이 부분 잘못됐고 나머지 볼게요. 물리적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다 할지라도
효용이 감소하거나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다면 그때는 정착물로 봐준다.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죠? 자,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 이때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 이것이 독립정착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 토지의 일부자 나왔죠? 따라서 종속정착물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4번 거래, 가사, 농업. 거래, 가사, 농업 정착물은 임차인 정착물이죠. 뭐 배웠어요? 정착물자 나와도 앞에 임차인한 말이 붙으면 이거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맞아요. 5번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수목이나 다년생 식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된다. 맞습니다. 대표적이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토지의 일부인 종속정착물로서 넓게 보면 정착물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네요. 4번 볼게요.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1번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의 속성은 물리적 개념에 해당한다. 자, 공자위환이죠. 앞에서 언급했어요. 공자위환은 복합 개념 중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구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2번 부동산의 절대적 위치는 토지의 부동성에서 비롯된다. 맞죠? 원래 부동산의 위치가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구분이 돼요. 그런데 절대적 위치는 곧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꾼다면 자연적 위치, 지리적인 위치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적, 지리적 위치는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부동성의 바탕을 두고 성립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3번 토지는 생산의 기본 요소. 생산의 기본 요소니까 줄이면 생산 요소죠. 더불어 소비재가 된다. 맞죠? 우리가 복합 개념 중 경제적 개념의 구분에는 자자생소품이 있다라고 배운 기억이 나세요. 그러면 자산, 자본, 생산 요소와 소비재, 상품으로서의 부동산은 경제적 측면의 구분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생산의 기본 요소, 줄여서 생산 요소, 소비재의 성격이 있다. 당연히 맞는 말 아닙니까? 자, 협의의 부동산과 즉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결합하면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고요. 자, 부동산을 법률, 경제, 물리. 자, 법률, 경제, 물리. 물리가 결국 기술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법, 경기, 법률, 경제, 기술, 법, 경기 3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식, 그 사고 방식이 복합 개념이다 또는 복합적이다 라고 했다는 거 기억들 나시죠? 그럼 얘는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법률, 경제, 기술 세 가지 측면을 함께 결합한다면 무조건 복합 개념 네 글자가 기억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발을 물리, 경제, 사회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 이때 물리적 개념이 다른 말로 기술적 개념 아닙니까? 그럼 우리 공간,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법률, 경제, 기술 나눠볼 때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에는 공자위환이 속한다라고 했던 거 마르고 닳도록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공간, 자연, 위치, 환경으로서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답이지 않겠습니까? 자, 1번에 공간 나왔죠? 2번에 자연, 3번의 위치, 잠깐 4번 건너뛰고 5번 환경, 공자위환 다 나왔네요. 그러면 공자위환에 속하지 않는 건 4번밖에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5번의 정답은 넘버 4, 4번이 되겠죠. 6번 볼게요. 부동산 학의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일단 그 문제 속에서 지금 공간 이 말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 공간과 관련했을 때 민법에 또 규정이 또 떠올라야 돼요. 아까 다른 문제 보기 지문 속에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배운 적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일단 이것부터 손오면, 자,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에 미친다? 그렇죠.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오케이? 근데 요 상은 상부 공간, 다른 말로 공중 공간에 해당이 되고, 하는 하부 공간, 다른 말로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상하 수직 공간인데 이 수직 공간을 우리 부동산 학에서는 입체 공간이라고 부르자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학자에 따라서 수평 공간과 상하 수직 공간을 모두 합해서 입체 공간이다 라는 분도 계시고요. 상하 수직 공간이 입체 공간이다 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큰 구분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상하 수직 공간까지 모두 합한 걸 굳이 따진다면 3차원의 입체 공간으로 구성된다 라는 식으로 문장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공간은 결국은 이 민법에선 토지 소유권이라고 한 단어로 뭉뚱그려 놨지만 학계론에서는 이 토지 소유권을 각각의 공간에 대한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 수평 공간이 나오겠죠. 수평 공간은 결국은 지표면이겠죠. 다른 말로 지표 공간이 돼요. 그럼 땅의 표면이 지표 공간 아닙니까? 맞죠? 그럼 지표 공간과 관련된 권리가 지표권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수직 공간에서 공중 공간과 관련된 권리가 공중권이 될 것이고, 또 지하 공간과 관련된 권리가 지하권 또는 지중권이라고 해도 관계는 없는데, 지중권이란 말은 잘 쓰지 않으니까 그냥 지하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이라고 했던 그것을 우리 학계론에서는 각각의 공간별 권리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지표권에는 어떤 게 있죠? 지표권에는 건축권, 또 경작권, 용수권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주 나오는 게 공중권과 지하권인데, 지하권 같은 경우는 뭐 30년 넘게 마르고 닳도록 요 문장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지하에 미채굴된 광물자원, 아직 캐내지 않고 묻혀진 광물자원은 광업권의 객체가 돼요. 광업권의 객체가 된다는 건 결국은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못 미친다, 미칠 수가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요거 하나만 기억한다면 지하권은 그걸로 게임 아웃이죠. 또 공중권도 대표적으로 사적 공중권과 공적 공중권 나눠지고, 이때 사적 공중권은 일조권이나 조만권이 가장 대표적인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적 공중권은 어떤 게 있어요? 항공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항공권, 그 다음에 전파 발차권, 줄여서 전파권 등은 공적 공중권이기 때문에 사권인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못 미친다, 미칠 수 없다, 이 정도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특히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TDR이 있죠. 개발권 양도 제도라든지 또 구분지상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은 대표적인 공중공간의 활용 방안에 속한다. 이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민법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걸 예쁘게 말하면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입체 공간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바뀔 수 있죠. 2번, 토지 소유자가, 그렇죠,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이때 타인의 방해 없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배타적으로 일정한 고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맞습니다. 3번,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양도제도, 뭐 이전 대신 양도자 붙여도 괜찮고요. 약자로 TDR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맞죠? 참고로 이 개발권 양도제도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도 아울러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다. 4번,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서, 지하 공간 나왔죠?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흠잡을 데 없네요. 5번 볼게요.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7번 볼까요?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경제적 개념이면 자자생소품이잖아요. 자자생소품 아닌 걸 골라볼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자가 3개나 나왔네요. 이런 된장, 어떤 걸 골라야 되느냐? 일단 자는 자산, 또 자는 자본이죠. 자산과 자본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맞지만 자연은 공자위환, 그래서 얘는 기술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죠. 근데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글자만 따서 외우는 분들은 자자생소품, 공자위환 이런 식으로 외우는 분들은요. 어때요? 자가 들어가는데 3개나 있네. 그럼 어느 자가 경제지? 이렇게 혼란을 겪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자생소품을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 최소한 자자생소품이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의료수의 부동산이다. 이거는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자자생소품을 외워도 외워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자생소품, 공자위환 이렇게만 외웠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의 착각 때문에 오답이 나올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토지에 관한 설명. 자, 토지에 관한 설명. 여기부터 부동산의 분류 파트가 되겠죠. 일단 토지의 분류는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토지의 분류는 크게 2가지. 법에 의한 구분. 법에 의한 구분이 있고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 2가지 나눠지죠. 전통적으로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 위주로 출제가 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이 법적인 개념 구분도 은근히 물어보고 있는 추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결론 뭐냐? 이 둘 다 해야 된다. 일단 법에 의한 구분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국계법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법에서 국계법 배우시죠? 그 국계법상에 용도지역, 용도구역, 용도지구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국계법상의 구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물어보는 게 용도지역은 총론도 총론이겠지만 토지정책 관련해갖고 정책론 파트에서도 은근히 자주 물어본다. 이 점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가 공정법인데 공정법이 뭐냐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제가 편의상 공정법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28개의 지목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 이 2가지가 법에 의한 토지의 구분이다, 분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 뭐가 나올까요? 부지, 택지, 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일단 부지, 택지, 대지를 묶었을 때 가장 공간적 범위가 넓은 개념이 부지거든요. 왜냐하면 부지는요. 건축이 가능한 건축 용지와 건축할 수 없는 비건축 용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바로 부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비건축 용지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 도로라든지, 그렇죠? 뭐 교량이라든지 등의 어떤 용도로 이용되는 땅이 바로
비건축 용지에 속하기 때문에 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말 나오면서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자, 도로라는 말이 붙으면서 바닥 토지란 말 나오면 이건 영락 없이 정답이 부지가 된다. 이것도 귀찮으시면요. 문장 속에 바닥 토지가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부지라고 보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부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만 택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택지를 배우실 때 건축이 가능하거나 건축의 용도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라고 말이 나올 때도 있고요. 물론 가장 대표적인 문장은 어떻게 나오죠? 택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주상공 세 글자가 따라 붙는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택지는 주거, 상업, 공업, 용지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그러한 용도로 조성된 땅을 뭐라 그런다? 택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택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땅이 대지거든요. 근데 지목이 대인 땅은 주거 용지와 상업 용지는 포함되지만 공업 용지는 포함이 안 돼요. 왜? 공업 용지는 지목이 공장 용지가 되거든요.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과 건축할 수 없는 땅 두 가지가 모두 묶여있기 때문에 가장 공간적 범위가 넓다. 근데 부지 중에서 건축이 가능한 땅만 택지라고 하는데 택지는 무조건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세 글자가 따라 붙는다. 그 택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땅이 대지인데 대지는 주상만 포함되고 공업 용지는 대지에 포함이 안 된다. 근데 공법 배우다 보면 건축법을 배우죠. 근데 건축법상 대지는 주상공을 모두 포함한다는 거죠. 건축법상 대지는 주상공을 모두 포함하는데 지목이 대인 땅은 주상까지만 포함되니까 결론 어떤 결론 나온다? 지목이 대인 땅과 건축법상 대지는 항상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다.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볍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하나씩 따져가면서 문제 볼게요. 1번 빈지 나왔죠. 빈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이게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죠. 내 소유권 인정된다. 이게 틀렸어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된다. 특히나 여러분 이 빈지와 법지를 우리가 항상 비교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빈지와 법지는 서로 성격이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으면 법지고 소유할 수 없는 게 빈지라고 배웠죠. 어떻게 기억하자? 법이라는 글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법지는 법적으로 소유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 빈지는 실질적 이익이 있는 땅인 반면 법지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거나 적은 땅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신 바가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한 법지는 요새 들어보면 주로 어떤 말이 자주 나오죠? 경사된 부분의 토지. 그래서 뭔가 경사가 졌다. 경사 이 말이 붙으면 법지를 답으로 하셔도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일단 답 1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맹지 나왔죠. 이 맹지는 맹이 포인트다. 맹이라는 글자는 앞 못 볼 맹이다. 그럼 토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사방이 다른 땅으로 에워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어떤 면도 공도의 길과 접속된 면이 없는 땅을 뭐라 그래요? 맹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3번 법지는 그렇죠. 법지 나왔죠. 택지 경계와 접한 경사된 나왔습니다. 토지 부분과 같이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없는 땅을 법지라고 한다. 맞아요. 4번 후보지는 부동산의 주된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다. 맞죠?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의외로 후보지 이행지의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후보지 이행지의 차이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후보지와 이행지인데 우리가 감정평가상의 용도지역은 크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으로 구분이 돼요. 이걸 대분류라고 해요. 대분류. 크게 구분한다고 해서 대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언급했지만 어느 부분을 막론하고 택지 이 말이 나오면 따라붙는 세 글자 주상공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택지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다시 구분돼요. 이것을 적게 구분한다고 해서 소분류다라고 합니다. 그럼 농지지역은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으로 구분하죠. 전답과 전은 밭이고 답은 논이에요. 또 임지지역은 용재림과 신탄림으로 구분이 되죠. 이럴 때 대분류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 중 있는 땅을 후보지란 말 쓰거든요. 그럼 대분류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된다. 이 말이 뭘까요?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으로 또는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이렇게 용도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일 때 우린 뭐라 그래요? 후보지다. 그래서 후보지는요. 자, 지역이 나왔죠. 지역이 나오면서 간자가 붙어요. 지역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무슨 지다? 그렇죠. 후보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에 비해서 용도지역 나왔는데 간자가 아니고 내자가 붙었다. 용도지역 내에서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이다 라고 나오면 이때는 후보지가 아니라 이행지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도 잘 보세요. 택농인 나왔는데 그 지역 상호 간자가 붙었죠. 간자가 붙었으니까 이때는 후보지가 맞죠. 5번 이행지는 이행지 나왔습니다. 용도적 지역인 택지, 농지, 임지지역의 세분된 지역 내. 지금 후보지는 지역 간자 했는데 이행지는 지역 내자가 붙었죠. 지역 내에서 용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 이행지다. 맞습니다. 더불어 이때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지만 이행지는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건 아니다.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는 건 아니라고 부분 부정으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걸 물어봤죠. 기억번 나지는 땅만 있는 거예요. 땅 위에 건물이 없는 땅이 나지예요. 그럼 지상에 건축물 등 개량물이 없는 토지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를 제한하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공사법 이게 틀렸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땅이 나지지 공법이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업할 때 조심하라고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나지를 물어보는 문제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 있죠. 근데 꼭 물어볼 때마다 사법 앞에 공법을 갖다 붙임으로써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조심해 달라.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기억부는 틀렸어요. 니은번 포락지는 소유권은 인정되나 활용시는 없다. 법적으로 소유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없다. 이거 법지잖아요. 법지. 법지지 포락지가 아니죠. 만약 포락지를 쓰고 싶었다면 수면 밑으로 잠긴 땅, 하천의 바닥이 된 땅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됩니다. 획지는 하나의 지번, 지번자 나왔죠? 등기의 단위, 등기 등록의 단위, 지번,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개념, 법률적 개념의 토지, 획지 아니죠? 필지입니다. 이건 필지죠. 그래서 구분하는 게 뭐냐면 특히 획지, 필지도 자주 나와요. 근데 획지는 가격 수준이 유사한,
가격 수준이 유사한 경제적 개념의 토지가 바로 뭐다? 폐지가 된다. 이에 비해서 필지를 물어볼 때는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이고 또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니까 당연히 성격상 법률적 개념의 토지를 우린 필지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시죠? 자, 리을번 후보 나왔습니다.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상호, 간. 자, 지역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된다. 용도 지역이 바뀐다.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 맞아요. 그럼 리을번은 맞았네. 미음번 대지는 좁은 통로에 의해 공도의 접속면을 갖는 토지로 감가는 되지만 건축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맞죠? 이때 대지는 지목이 대인 땅이 아니라 이 대라는 땅이 그 한자로 자루대거든요. 그럼 자루 모양의 땅이다. 우리말로 골목의 골목. 자, 골목 안쪽의 땅이에요. 자, 골목 땅이다. 골목 안쪽의 땅이 대지죠. 그럼 골목이란 말 자체가 통로가 좁은 거예요. 근데 공도, 도로에 접속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럼 땅의 한쪽 면이라도 길과 연결된 면이 있다면 건축 허가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식의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당연히 리을과 미음 두 개가 맞았기 때문에 이 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 볼게요. 토지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택지 경계와 인접한. 자, 경사 나왔죠? 경사 나왔습니다. 그럼 뭐다? 법지. 그럼 기억번 맞고. 니은번. 도시 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 개발 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을 고려하여 자,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땅. 그게 환지죠. 만약 이 문장이 개발론에 나왔을 때 이게 무슨 개발 방식이냐라고 물어보면 개발 방식도 환지 방식이고 돌려주는 땅이 환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디귿번 포락지죠. 포락지는요. 일단 수면 밑으로 잠겼다, 하천의 바닥이 됐다 이런 식의 말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읽어보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맞죠? 여기서 물에 침식된다 이 말 대신에 절토된다. 자, 집안이 절토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수면 밑으로 잠겼다 이 말 대신에 하천의 바닥이 된다. 하천의 바닥이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도 해석해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디귿번도 맞았네요. 근데 잠깐 여기까지 끊었을 때 여러분 봐봐요. 이거 지금 옳은 걸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거든요. 그럼 보기 5개 중에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들어간 것은 일단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맞죠? 리을번 볼게요. 공지는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 자,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았다는 것은 이 부분은 건물이 있다 없다. 건물이 없죠. 그럼 건물이 세워지지 않고 비어있는 땅이 됐으니까 비어있는 땅이 됐으니까 한자로 빌 공자 붙여서 공지다. 맞아요. 이제 미음번이 맞으면 답이 4번일 거고 틀리면 2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는 이 필지 이상의 토지다. 맞네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모두 옳다. 4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네요. 자, 여기 보니까 오호, 주거, 상업, 공업, 주상공 나왔네요. 그럼 이미 무조건 정답은 뭐라고요? 택지가 되겠죠. 그럼 A가 택지가 되는데 잠깐 끌어볼게요. A가 택지인 거 아셨죠? 그럼 일단 보기 5개 중에 A에 택지가 나온 보기부터 압축하시는 거예요. A가 택지가 나온 보기는 3번과 5번이 없어요. 그럼 찍어도 1번, 2번, 4번 찍었다.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2번째. 고압선 아래의 땅이다. 이미 끝났죠. 고압선 아래의 땅이니까 아래 하자 붙여서
선화지가 되는 거죠. 그럼 B는 선화지가 됩니다. 그럼 3번과 5번 압축했을 때 B가 선화지 나온 보기는 3번 하나뿐이 없으니까 굳이 C와 D를 안 해보더라도 답이 3번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연습이니까 나머지 볼게요. 용도 지역, 지역 나왔는데 상호간, 지역 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다. 후보지죠. 자, 간자 붙으면 후보지입니다. 그런데 하천 부지나 도로 부지 등 벌써 이제 부지자가 반복됐는데 벌써 느낌 왔죠? 포인트,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는 바닥 토지.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긴 문장 외우시기 어렵다면 바닥 토지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 뭐다? 부지다.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3번인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다음에 토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기억번 공지는, 자, 공지 나왔죠?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 때문에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땅, 비어있다 토지 합하면 그게 공지죠. 따라서 일단 기억번은 맞아요. 니은번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 빈지 맞죠?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거지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틀려요. 니은번 또 맞았고 디귿번 후보지는 용도적, 자 지역 간자 붙었죠? 그럼 후보지 맞고요. 근데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이 변경된다라고 조금 아까 제가 언급했잖아요.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의 변경을 초래하는데 초래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디귿번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은 틀렸고요. 리을번 벌써 등기 등록의 단위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필지죠. 그리고 법률적 개념의 토지다. 정확한 표현이죠. 자, 미음번 맹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로 에워싸여서 토지의 어떤 측면도 공도와 길과 접속된 연결된 면이 없는 땅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의 개념 도출과 관련이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 배울 때 그 맹지 같은 경우는 요역지, 승역지 구분하는 것 아마 배우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요역지는 반드시 1필지 이상의 토지이어야 하겠지만 승역지는 반드시 1필지 이상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읍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 이게 대지죠. 지목이 대인 땅에는 주상,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만 포함된다. 왜? 지목이 대인 토지는 왜 주상만 포함될까요? 공업용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라고 따로 있기 때문에 지목상 대인 땅에는 주거와 상업용지만 포함되지 공업용지까지 포함되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잘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당연히 요 네모칸 박스의 내용 중에서는 디귿번을 제외하고 모두 맞았기 때문에 옳은 건 5개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13번 볼게요. 토지 용어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옳은 것. 획지란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자, 획지 나왔죠? 그럼 가격 수준이 유사하다. 가격을 가지고 구분하니까 성격상 경제적 개념의 토지일 수밖에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좋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다. 아니죠. 왜냐하면 획지는 법에 의한 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법률상 획지라는 구분은 없다. 아시겠죠? 획지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구분이지 법에서 규정하는 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필지는 성격이 법률적 개념 일단 맞았고 토지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여러분. 토지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지 면적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 후보지나 이행지의 동일 수급권을 판정할 때는 이행전환 전이 아니라 후의 상태를 판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 판정과 관련했을 때 자, 이행지 후보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이행지나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은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원칙과 예외가 있다. 원칙은 어차피 후보지가 됐건 이행지가 됐건 어떤 땅이 지금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바뀌고 있는 땅이잖아요. 맞죠? 그럼 어차피 용도가 바뀔 땅이니까 바뀐 용도를 기준으로 동일수권을 판정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행지 후보지 나와놓고 동일수권자가 붙었다면 원칙은 이행 전환 후죠. 이행 전환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동일수권을 판정하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뭐냐면 성숙도가 낮다. 성숙도가 낮다거나 이행 전환이 완만하다. 이런 식의 말이 붙잖아요. 그럴 때는 이행 전환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자,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동일수권을 판정한다라고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턱대고 이행 전환 후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별말이 없으면 이행 전환 후가 답인데 성숙도가 낮다, 이행 전환이 완만하다 이 말이 따라 붙으면 그때는 이행 전환 전의 상태가 기준이 된다. 구분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 4번 나지는 지상 땅 위에 계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에 비해서 시장성이 높다. 땅만 있는 경우가 건물까지 있는 경우보다 땅의 거래 자체가 쉽거든요. 시장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땅만 있는 경우가 건물까지 있는 땅보다는 거래 자체는 보다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유효 이용, 그 토지의 가장 바람직한 이용이 기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라고 들어봤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일단 4번은 맞네요. 나머지 볼게요. 5번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토지 보상 구역 내 건부지 등은 건부 증가가 발생합니다. 감가가 아니죠. 예, 보통 어떻게 구분하시냐면 나지와 건부지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이제 값어치를 구분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가 돼요. 이건 일반적이에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예외적으로 오히려 나지의 가치보다 건부지의 가치가 높은 경우가 있죠. 이것을 건물이 있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여기에 가장 대표가 개발 제한 구역 내 건부지, 토지 보상 구역 내 건부지, 용적률, 건폐율 등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는 건부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3번에서 옳은 문장은 4번뿐이 없으니까 정답이 4번이 되네요. 자, 14번 볼게요. 다음 주택, 이제 주택 물어봤던 주택. 주택은 크게 주택법상과 건축법상의 구분이 있겠죠. 보통 나올 때는 이제 그 주택법상, 건축법상의 구분이 일반적이에요. 건축법령상 주택 어떻게 구분하죠? 그래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구분하는 거 맞죠? 그럼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리고 공관이 포함이 되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련된 암기법이 아연세대 기숙사죠. 아연세대 기숙사, 이게 공동주택의 암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자주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차이점 주로 물어보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일단 다중이 다가구, 자,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비교할 때요. 첫 번째,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죠. 자, 하나의 바닥 면적.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이고요. 두 번째 구분한 게 뭐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 자, 주거용도의 층수죠.
일단 다중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까지 모두 똑같이 숫자는 660제곱미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다중, 다가구, 다세대까지는 660제곱미터 이하가 나오지만 연립만 660제곱미터 초과나만이 붙는다. 이 차이점 꼭 구분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거용으로 사용된 층수는 다중이와 다가구. 자, 다중이와 다가구는 3계층 이하입니다. 3계층 이하고 다세대와 연립은 4계층 이하죠. 그리고 아파트는 5층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계층.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계층이지 그냥 층 아니에요. 3층, 4층 그러면 안 돼요. 3계층, 4계층, 계층자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정도만 구분하셔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볼게요, 여러분. 일단 다가구 나왔죠. 다가구 주택은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 일단 맞았고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층수가 3계층 이하 맞습니다. 또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역시 맞았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요 숫자 660과 3계층까지만 알아도 답을 구했는데 요새는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19세대까지도 결합을 시켜야 어떤 게 옳은가 그른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저 다중이 나왔죠. 그럼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이하 나왔고 주택으로 쓴 층수가 3계층 이하 맞았고요. 또 학생 또는 직장인자 붙으면 다중이가 나오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학생이 나왔는데 그 뒤에 종업원, 학생 또는 종업원, 직장인자가 나오지 않고 종업원자가 붙었다? 이건 기숙사예요. 기숙사고 학생 또는 직장인자 나왔다? 이때는 다중이가 답이라는 것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단독주택은 공시제도상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된다 맞고요.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가구, 기숙사, 다중주택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기숙사는 뭐예요? 공동주택이죠.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하는데 단독주택에 속한다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 연립, 자 연립 나왔죠. 그런 것들이요. 바닥 면적의 합이 660 초과자 나왔죠. 또 주거용 사용된 층수가 4계층 이하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까지 보시고요. 다음 문제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